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저는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의 학과장이고요. 지금 1강은 최용림 강사가 강의를 했고 2강부터 4강까지 앞으로 3주간 여러분의 강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고요. 좀 창피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하려니까 그동안 짬 안 했었는데 저는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희중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대부고라는 강북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죠. 청소년들은 여기서 한번 와 이렇게 여러분은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 근데 정치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뭐 정치학과에서 연설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봉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정치학을 조금 더 가르쳤죠. 그래서 20대까지는 이렇게 정치학도로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30대가 돼서 처음으로 기자가 됐죠. 방송 기자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기회에 앵커도 하게 됐네. 벌써 5년 전 까마득한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잠깐 앵커를 진짜 뚱꼽만큼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대회를 만들어서 연설문 쓰기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촌대학교, 이태원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장까지 하고 있고 도대체 강사님 같이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나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앵커할 때 사진을 잠깐 갖고 왔습니다. 이 그룹도 오랜만에 소개하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라니아라고, 라니아. 지금은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활동 중단한 걸로 추정되는 그룹인데 5주기나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 뉴스까지 나왔을까? 약간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근데 노래도 되게 잘하고 얼굴도 다 예쁜데 왜 잘 안 됐을까? 이거 2012년 때 잠깐 앵커를 할 때 사진이고요. 최근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같이 등산을 했었죠. 근데 이거보다 제가 연설학과를 대한대학교에 개설하게 된 계기는 2014년에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처음 만든 거예요. 이건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공간에서 청소년 연설대전 제가 연설 지도를 할 때 했던 강의 모습인데 2004년 1월에 시작한 행사가 최근에 7차까지 했죠. 그래서 2017년 1월까지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1년에 2번씩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저 가운데 제가 앉아있죠. 네. 그리고 청소년들만 연설을 하면 아쉽잖아요. 청소년들은 나이가 좀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연설대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2015년 5월에 대학생 연설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들은 나이가 들면 또 주부가 되겠죠. 그래서 주부 연설대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김서가 선생님이 참여하셨죠. 여기 잘 찾아보면 어딘가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 아닌 그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연설대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3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요. 2016년 3월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연설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좀 이걸 좀 청소년들의 연설을 많이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설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리되는 그 요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모아서 제가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학과를 개설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신촌대학교에서 시즌1을 했고 작년에 이태원대학교에서 시즌2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태원대학교에서 시즌3를 개설을 한 겁니다. 근데 시즌3는 원래 구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액자고는 저쪽에 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이렇게 지난 제가 민주당 국민경선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들었던 그 안희정이나 이재명 같은 그 연설가들 그 직업 정치인들이 한 명 연설문을 분석해 보려고 이제 처음에 학과를 구성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연설을 잘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연설을 잘 못했어요. 후보 시절 연설은 뭐 그닥 뭐 이렇게 밋밋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설이 아주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재명, 안희정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연설을 메인으로 잡아서 사실은 이건 이제 수강생 홍보용으로도 조금 더 이게 먹힐 것 같아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오바마 연설을 봤죠. 그리고 노무현 연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중심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자기들 여러분 모두의 연설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참고로 이제 뭐 순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설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좀 또 기조가 다르다는 거 강의를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단 연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의 스토리를 활용해서 쓴 연설들의 사례를 몇 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는 나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연설문으로 만들 것인가, 요걸 배우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는 가장 모범적인 좋은 연설의 사례로 오바마 연설을 봤고, 이번에는 각자 자기가 가진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연설문으로 바꿔내느냐, 그 포인트를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설을 위한 팁, 요거를 간단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 연설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연설은 공연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설은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일종의 인간이 말로 하는 공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대 위에서 말로 하는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공연이라는 건 준비가 있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즈 공연이어도 평소에 연습을 하기 마련이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잖아요. 연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원고 없이 무대 위에서 갑자기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즉석으로 명연설을 펼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연설은 준비된 연설입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막 튀어나와서 명연설을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평소에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갈고 닦아서 머릿속에 스토리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대중들의 가슴을 울린 명연설은 즉흥적으로 쏟아져 나온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연설이다. 반드시 명연설의 뒤에는 연설문이 있다는 거죠. 미리 작성한 연설문이 있고 그 연설문을 얼마나 잘 말로 무대 위에서 구현해내느냐, 이게 연설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평소에 저 친구 말 잘하지, 말 잘하니까 연설도 잘하겠지 하고 갑자기 무대 위에서 마이크 주고 말해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연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연설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설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설이라는 건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연설은 뭐냐면 일반적인 말하기와 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강의는 잘해야 지식 전달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현 씨 같은 경우에 노래를 부르고 있죠. 노래의 목적은 뭡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고 카타르시스를 주고 막 찌릿찌릿하게 만들고 가끔 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노래 들으면 그 다음에 끝이죠. 여러분 불후의 명곡이나 판타스틱 듀오나 나는 가수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많이 보고 막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 봤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날부터 인생이 확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거 보고 뭐 가수가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에게 인생에 큰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지. 하지만 연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연설은 뭐냐? 연설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 자리에서 감동을 주는 거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어느 정도 지식 전달도 들어가고 감동을 주는 것도 들어가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행동의 변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마지막에 연설을 하실 텐데 내가 연설을 하고 나면 내 연설을 들은 사람은 그 이전과는 뭔가 달라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 연설을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설은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대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연설은 대중을 설득하는 말하기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 명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설득하는 건 뭐 그냥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연설의 특징은 설득하는 말하기인데 대중을 대상으로 설득한다는 거예요. 대중은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10,000명, 수십만 명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쨌든 그 자리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득하는 말하기다 라고 하는 게 연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그 컨셉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연설을 생각할 때 연설이란 대중을 대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다. 목적은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내 의도대로 그 사람이 뭔가 하게 만드는 거다 라는 거죠. 이 컨셉을 머릿속에 잡고 연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제가 봤을 때 연설은 민주주의자를 위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은
재벌의 무기는 뭔가요? 재벌의 무기는 돈이죠. 재벌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 돈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면 군사 독재자가 있다고 봐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무기는 뭔가요? 총과 칼이죠. 공권력이에요. 뭐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죠. 예를 들면 예술가는 자기의 예술 작품이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자예요. 민주주의자는 그럼 무기가 뭡니까? 민주주의자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그 사람이 내 의사에 동의해가지고 당신 말 일리가 있어. 그래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한 도구가 뭐겠어요? 바로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말과 글 이외에 무엇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관철하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과 글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국민의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오셨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당에서 이 연설의 중요성을 너무 몰라요. 너무 등한시해요. 당원 교육 과정에서도 당원 교육이나 혹은 뭐 국회의원을 공천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자체 시의원 구의원 공천할 때도 이 연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설은 그냥 각자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 중에 제대로 연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냥 뭐 유력자들을 줄이나 쓰는 거죠. 뭐 누구 박인희, 친인이, 누가 뭐 박지원이 힘이 있다더라. 이번에 뭐 안철수계가 힘이 있다더라. 혹은 민주당 같으면 뭐 친문이다, 친노다, 뭐 비노다 이런 식으로 계파 정치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과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과 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게 이제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연설을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간단히 넣고 들어가면 좋아요. 연설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게 연설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설문을 구성할 때 첫 번째는 일단 메시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청중들을 설득할 것인가. 뭔가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에 청중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걸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 이따가 끝나고 여러분들 한 명씩 나와서 오늘 연설 주제 발표하기로 했죠. 아직 준비 안 하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세요. 나는 과연 무슨 주제로 연설을 할까? 꼭 하나가 아니어도 돼요. 복수로 얘기하셔도 돼요. 일단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연설을 하겠죠. 두 번째, 스피커예요. 누가 말할 것인가. 연설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로 연설을 해도 노무현이 연설을 할 때와 이인재가 연설을 할 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이 연설할 때와 안철수가 연설할 때가 달라요. 또 홍준표가 연설하는 게 달라요. 요번 같으면 또 이현주 씨 같은 경우에도 요즘 최근 막말 발언으로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를 들면 아름다운 언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연설을 한들 자기가 그렇게 막말을 퍼붓는 사람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설은 누가 연설하느냐, 이 연설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연설의 일부예요. 그래서 연설문과 연설하는 스피커, 연설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연설은 적절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해야 연설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연설문이 좋다고 해서 그 연설을 얘도 갖다 쓰고 쟤도 갖다 쓴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참고로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 연설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슷하게 갖다 쓰긴 했지만 그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연설이 그렇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오바마 같은 그런 엄청난 감동과 똑같은 효과를 내질 않아요. 그거는 안철수 씨는 안철수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오바마는 오바마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에 맞는 연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설하는 사람, 스피커의 스토리도 연설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연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어떻게 연설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설문이 좋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그 연설의 내용에 딱 맞는 사람이어도 또 무대 위에서 잘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무대 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없으면 역시 또 좋은 연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요소, 메시지와 스피커와 퍼포먼스, 이 3요소가 적절히 맞아떨어질 때 최고의 명연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사례로 보는 연설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떨어져서 아주 멋진 명연설이 나왔던 바로 사례가 그 유명한 게 2004년 미국의 오바마 전당대회 연설이죠. 이 연설은 이따가 저희가 앞으로 다 볼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것과는 별개로 이 비슷한 전당대회 연설이지만 또 역시 정반대의 효과를 냈던 게 1933년 나치 전당대회에서 히틀러가 했던 연설도 있어요. 히틀러도 굉장한 명연설가죠. 이 사람도 스피커로서 그 퍼포먼스로서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메시지가 문제였죠. 메시지가 유태인들 다 죽이자, 다른 나라들 침략하자,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20세기의 아주 탁월한 연설가, 아마 20세기를 통틀어서 연설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히틀러일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오바마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죽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가진 무기는 뭐예요? 히틀러가 군사 독재자였나요? 장군 출신인가요? 아니죠. 히틀러는 그냥 민간 정치가였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일개 정치가였어요. 화가 출신이었죠. 원래는 화가 지망생 출신이었죠. 오로지 연설 잘하는 거 하나로 아주 조그만 군소정당을 갑자기 이렇게 집권정당으로 만들고 총리까지 되고, 대통령이 죽으니까 대통령직을 겸임해서 총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히틀러는 엄청난 연설 능력을 가진 명연설가였다. 하지만 메시지가 굉장히 극악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설이라는 건 다스베이더의 광선검과 같다. 잘하면 좋죠. 나쁘면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나라를, 전 세계를, 우주를 멸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잘 쓰면 루크 스카이워커의 제다이 검수처럼 또 이렇게 민주주의를, 공화국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멋진 연설들의 사례,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건 자기의 스토리를, 나만의 스토리를 연설로 멋지게 만든,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그런 연설들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려는 건 지난번에 봤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고별 연설을 봤죠. 근데 원래는 사실 1강이 항상 이걸 봤었어요. 최용민 강사가 와서 이 2004년 오바마의 전당대회 연설을 설명하는 걸로 1강을 시작했었는데 맨날 같은 걸로만 하기가 좀 지루하고 또 웅님이도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고별 연설을 부탁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약간 실패했어. 뭐냐면 이 고별 연설은 사실은 제가 연설을 쭉 들어보면서 느낀 건 그건 연설이 아니었어요. 고별 연설은 연설이 아니라 고별 강연이었어요. 고별 강연. 40분이나 이어졌잖아요. 40분짜리. 오바마는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 되기 전에 직업이 뭐냐면 시카고 대학교 헌법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의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 연설은 물론 이제 민주주의와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 거였긴 하지만 크게 보면 브로드하게 보면 오바마의 민주주의론을 강의한 거야.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원론적인 강의였다. 그래서 사실 연설, 그 오바마 특유의 그런 어떤 연설의 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잔잔하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워낙 청중들이 이미 오바마한테 너무 홀딱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반응이 뜨거운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반칙이야. 이 청중들이 이미 다 좋아하잖아. 이미 다 자기한테 홀딱 넘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팬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설 자체의 위력보다는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카리스마에 청중들이 그냥 홀려 있어서 다 그냥 잘 받아준 거죠. 하지만 이 2004년 연설은 그렇지 않아요. 2004년 연설을 할 때 오바마는 누가 알았습니까? 2004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오바마는 나이가 한 40이 좀 넘은 나이, 41살인가? 제 나이쯤 됐겠죠. 그리고 이 당시 오바마 직업이 뭐였어요? 일리노이주예요. 일리노이주라는 건 우리 치면 저기 뭐 제주도나 뭐 그런 걸 울릉도쯤 되는 아주 조그만 시골, 미국의 아주 시골의 주상원의원이었어요. 주상원의원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시의원쯤 되는, 도의원, 시의원쯤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동네에 다 시의원 있죠?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이름 안다. 우리도 요즘 특이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자기 동네 시의원 이름 모르죠. 국회의원 이름은 아세요? 국회의원도 알까 말까 해요. 근데 동네 시의원을 누가 알겠어요? 그럼 오바마가 그 당시에 유명했겠어요? 안 유명했겠어요? 전혀 무명의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전혀 무명의 정치인이었던 오바마가 도대체 어떻게 이 2004년에 했던 이 연설 하나로 갑자기 일약 전국적인 스타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이 오바마 연설에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일약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이야. 전혀 유명하지도 않아. 그냥 동네 시의원이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수만 명의 청중들을 그 미국 전당대회에서 그 전당대회의 목적은 존 케리라고 하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죠. 그러니까 오바마는 자기를 뽑아달라는 것도 아니야. 존 케리라고 하는 그 당시 전당대회에서 뽑힌 백인 그 이렇게 상원 의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가 됐다라는 걸 그 홍보하기 위한 전당대회예요. 그 자리에서 일종의 축사로 나온 거예요. 축사. 뭐 키노트 스피커라고 하는데 축사자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바마는 청중들을 어떻게 설득했길래? 존 케리는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하죠. 오바마 정부에서 자기가 국무장관을 시켰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자기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국무장관 시켰다. 사실 아무도 전국 우리나라 사람 중에 존 케리 아는 사람 별로 없겠죠. 하지만 오바마는 다 알잖아요. 그럼 도대체 오바마 연설은 어떻게 구성이 됐길래 그런 효과를 가져왔냐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 갔다 오고 사형수 되고 평생을 뭐 북한에 목숨 걸고 가서 정상회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노력해서 70 넘어서 겨우 노벨 평화상 탔는데 오바마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 도대체 오바마가 뭘 했길래? 오바마는 연설을 잘한 것밖에 없어요. 연설을 잘했는데 일약 동네 시의원이 갑자기 그 다음에 주 상원 의원이 되고 바로 4년 뒤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한 거죠. 그리고 8년 뒤에 지지율 60% 가까운 아주 성공적인 그 이렇게 지지율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죠. 물론 트럼프가 이어받긴 했지만. 자, 그러면 근데 이 연설을 보기 전에 간단히 미국 정치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웅님이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최웅림 강사님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걸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연설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또 제가 드릴게요. 나오죠? 자, 오바마가 이제 2004년 미국 전당대회,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처음 등장한 모습이에요. 이때 오바마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무명의 정치 신인인데 그 동네 지지자들이 몇 명 온 거예요. 동네 지지자들이 몇 명 와서 한 10만 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어요. 10만 명 정도, 미국은 전당대회 했다면 10만 명쯤 모여. 전국에서 50개 주에서 사람들이 다 짐 싸갖고 한 4박 5일에 걸쳐서 계속 연설을 듣는 거예요. 미국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연설 축제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가수가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연설만 주구장창 4박 5일을 듣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연설을 쭉 듣는 와중에 뭐 마지막에 물론 대선 후보 선출된 사람의 연설을 듣겠죠. 근데 요거는 축사자가 계속 나와요. 뭐 연예인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번에는 이게 이번에 이 당시 민주당은 원래 흑인이나 라틴계나 이런 소수민족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 2004년 때는 어쩌다 보니까 후보가 대통령도 백인, 부통령도 백인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백인 후보가 선출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흑인들이 원래 우리 지지 기반인데 이 연설대회 축사로라도 흑인을 하나 좀 세워가지고 약간 유색인종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 정치인 중에 좀 연설 좀 잘하고 좀 신선하고 참신한 사람 누구 없냐 이렇게 찾다가 오바마가 걸린 거예요. 오바마가 얻어 걸려서 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동네 시골 시의원인데 시골 시의원이 이렇게 전국적인 중앙 무대에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이 시스펜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국회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로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일약 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런 놈 왜 시켰어 이러고 이렇게 약간 망할 수도 있겠죠. 일생일대의 기회가 자기한테 온 거야. 그리고 오바마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연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시작하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감사하다고 하죠. 아마 이 딕더빈이 요 바로 앞에 연설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요 지역이 지역구 의원이거나 뭐 그렇겠죠. On behalf of the great state of Illinois, crossroads of the nation, land of Lincoln,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convention.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because, let's face it, my presence on this stage is pretty unlikely.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이 연설 자리에 쓴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선 주자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
라고 일단 감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 얘기를 갑자기 해요. 뜬금없이. 그쵸? 저 사람은 뭐야? 왜 쟤한테 연설을 시켰지? 라고 청중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처음부터 뭐로 치고 나가냐면 자기 얘기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A small village in Kenya. He grew up herding goats, went to school in a tin roof shed. His father, my grandfather, was a cook, a domestic servant to the British. 그렇죠. 일단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는 되게 미국 흑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래 미국 흑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가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백인 요리사였다는 거예요. 백인 집에서 시중 드는 요리사였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막 잡혀왔잖아요. 미국 흑인들의 역사는 노예로 잡혀온 거잖아요. 원래 미국 사람은 흑인이 없었는데 마치 그 미국 흑인 노예의 역사를 바로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재현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했죠, 민주당이.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가 일반적인 흑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일단 아빠가 케냐 사람이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영국인 그 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제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느낌을 확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케냐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치인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일단 불러일으키죠. But my grandfather had larger dreams for his son. Through hard work and perseverance, my father got a scholarship to study in a magical place, America. 자,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바마는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청중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연설에 듣는 청중들은 누구예요? 미국인들이죠. 그렇죠.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계속 북돋아주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연설을 하는 시대 상황이 2004년이에요. 2004년이면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누구였어요?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 미국의 이미지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너무 옛날 일이라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부시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이 뭘 했어요? 뭘 한 걸로 유명해요? 이라크 전쟁이죠. 갑자기 이라크를 쳐들어가가지고, 왜냐면 9.11 테러를 당했는데 9.11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한 거죠. 이라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탈레반과 이라크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탈레반은 아주 종교 집단이고 그 이라크의 후세인은 되게 세속적인 지도자, 세속적인 독재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그 후세인도 탈레반 안 좋아했어. 오사마 빈 라덴 안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부시는 후세인도 반미였잖아요. 후세인도 반미니까 탈레반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 나서 결국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죠. 막 폭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이라크에 있는 석유장을 다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볼 때는 어때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9.11 테러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멀쩡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 나라 정권 다 무너뜨리고 괜히 멀쩡한 사람들 다 실업자 만들고 남의 나라 수도를 다 폭격을 해가지고 폐허를 만들고 그 사실상 점령을 해버린 거잖아요. 전형적인 침략 전쟁을 한 거죠. 이 연설의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때 뭐냐면 그 부시가 당선되고 그랬을 때 미국인들이 그 뭐라 그러더라, I'm sorry the world 해가지고 세계야 미안해 뭐 이런 이렇게 그것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이상한 대통령을 뽑아서 전 세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이 너무 창피해. 마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 사람도 그렇겠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이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로 등장해서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부시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잊어먹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던 미국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Shown as a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to so many who had come before.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죠. 청중들 반응이. While studying here, my father met my mother. She was born in a tow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자, 여기서 이제 또 엄마 얘기가 나와요. 아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얘기가 나오죠.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는 백인이었어요. 엄마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와이로 유학을 왔다가 하와이 대학을 다니다가 엄마를 만난 거야. 그래서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 사이에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해서 낳은 아들이 오바마인 거예요. 물론 그 부부는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아빠는 다시 케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외가에서 오바마를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인도네시아에 좀 살았고 그 오바마 스토리 유명하죠. 자, 근데 그 엄마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아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그 흑인들의 스토리를 얘기했다면 엄마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마 가문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반응이 좋죠. Her father worked on oil rigs and farms through most of the Depression. 자, 대공황 나왔어요. Pearl Harbor, my grandfather signed up for Duke. 자, 진주만 얘기 나오죠. 진주만 사태라는 거 우리로 치면 6.25 같은 거예요. 6.25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진주만이라는 게 미국이 처음으로 본토가 침략당한 거죠. 그전에는 한 번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자원 입대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저놈들이 공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 목숨을 걸고 자원 입대를 해서 바로 발발한 다음 날 외할아버지는 바로 군에 입대했다는 거예요. 군에 입대를 해갖고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거죠. 그리고 Joined Patton's army, marched across Europe. Back home, my grandmother raised a baby and went to work. 자, 할아버지는 패튼 장군 휘하에서 유럽에 나갔어요. 유럽에 가서 전쟁에 참여했죠. 패튼 장군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인기 높은 미국의 장군이에요. 사실 너무 좀 과격하고 좀 그래서 마초 스타일이어갖고 좀 문제도 많이 됐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충직한 군인으로 인기가 높은 사람이다. 근데 그 패튼 장군의 전차 기갑부대죠. 그 휘하에서 유럽에 참전을 했고 그때 외할머니는 뭘 했냐면 군수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군수공장에서 폭격기 조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승리한 전쟁이죠. 히틀러의 그 야욕을 막은 전쟁이잖아요. 전 세계에 미국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있다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왜냐면 자기들하고는 큰 이해관계가 없었는데도 참전을 해갖고 전 세계의 독재 세력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거든요. 그 미국이 아주 자랑스러웠던 역사, 그 역사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같이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스토리에 자기 가족이 자기의 스토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On a bomber assembly line. After the war, they studied on the GI Bill, bought a house through FHA, and later moved west, all the way to Hawaii, in search of opportunity. 그렇죠. 아까 말한 GI 빌이라든가 그 FI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쟁에 참여한 퇴역 군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예요. 그런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아서 하와이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하와이로 이주를 해서 딸을 낳고 그 딸이 오바마의 엄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를 만났겠죠. And they too had big dreams for their daughter. A common dream born of two continents. My parents shared not only an improbable love,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그렇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공통된 꿈을 공유했다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둘 다 뭐겠어요?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이 나라는 좋은 교육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케냐에서 유학 온 오바마 아빠나 또 캔사스에서 이주 온 오바마 엄마나 둘 다 공유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 사실 지금도 흑인 남자랑 백인 여자 연애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겟아웃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견이 심한지. 근데 1970년대에 그런 연애를 한 거예요. 이 두 커플은. 그래갖고 오바마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온 사람이 오바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이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그 꿈을 공유했었다는 거죠. They would give me an African name, Barack or Blessing, believing that in a tolerant America, your name is no barrier to success. 그렇죠. 자, 여기서 자기 이름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잖아요. 버락이라는 이름 이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국 사람 중에 버락이라는 이름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버락 가운데는 뭔지 아세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예요. 중간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아랍식,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식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 중간 이름은 또 아랍식이고 이게 미국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폴, 뭐 브라이언 뭐 이런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근데 아빠와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케냐 출신이니까 케냐식 이름 지어야 돼. 그래갖고 버락 오바마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그냥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이름 때문에 큰 차별 안 받을 거야. 이것 때문에 얘가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 거야 라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듣고 있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미국에 대해서 부시 때문에 너무 미국의 이미지가 안 좋고 미국 사람이 너무 부끄럽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점들, 미국이란 나라가 오리엔테이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들을 계속 조목조목 자기 인생 스토리와 엮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청중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감탄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게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일어나죠. In the land,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because in a generous America, you don't have to be rich to achieve your potential. 그렇죠. 미국은 관대한 나라라는 거죠. 관대한 나라고 돈이 없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죠. They're both passed away now. And yet I know that on this night, they don't look down on me with great pride. They stand here, and I stand here today, grateful for the diversity of my heritage, aware that my parents' dreams live on in my two precious daughters.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가 자기한테 이어지고 자기가 또 두 딸을 낳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두 딸이 거의 다 컸죠. 이제 더 성인 돼가지고 뭐 클럽 가서 문제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임기 중에. 근데 어쨌든 그 둘 딸도 굉장히 또 똘똘하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또 유명하잖아요.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오바마의 스토리가 자식들한테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토리가 자기 개인사와 연결되고 그게 자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그 자기가 바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미국의 아주 특징을 잘 보여주는,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미국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거죠. 사실 이 도입부가 아주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도입부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먼 미래에도 오바마 연설을 배울 때 이 도입부를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듣보잡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로 청중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청중들의 호감을 확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이고 좋은 도입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청중들을 엄청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청중들의 어떤 태도와 청중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과 그 자기의 스토리와 이걸 아주 잘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연설문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분도 안 되는 도입부를 통해서 이미 청중들의 마음은 절반 이상 넘어왔어. 절반 이상 확 넘어왔어, 오바마한테. 제 얘기 계속 듣고 싶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시작했을까? 엄청난 궁금증을 이미 불러일으켰어. 그러니까 청중들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오바마의 연설을 듣게 돼요. Stand here knowing that my story is part of the larger American story, that I owe a debt to all of those who came before me, and that in no other country on earth is my story even possible. 그렇죠. 본인이 딱 정리를 해주죠. 자기 여기가 선 의미를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tonight we gather to affirm the greatness of our nation. Not because of the height of our skyscrapers, or the power of our military, or the size of our economy. Our pride is based on a very simple premise, summed up in a declaration made over 200 years ago.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is the true genius of America.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독립선언서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고별연설에서도 또 나왔죠. 이거는 사실 오바마가 평생을 가져가는 주제예요. 그리고 사실 또 오바마의 전공이에요. 아까 말했죠. 오바마는 헌법학 교수였다고. 원래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학을 가르친 교수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헌법은 컨스티튜션은 법학이 아니에요. 정치학이에요. 정치학에서 배우는 분야예요. 왜냐면 이건 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처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는 아직 그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담겨 있는 가치나 원래 그 이른바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취지,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설문을 구성한 거죠. 우리가 흔히 미국에 좋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 순방 따라갔다 왔지만 미국 가면 뭐 빌딩이 높고 말이야, 군대가 강하고 뭐 돈이 많고,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구성한 그 사람들이 만든 합의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나라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하고, 그런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바탕을 두고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는 거야. 미국이 나라가 뭐 국력이 세서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시스템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국력이 센 나라가 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트루 지니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최고의 어떤 그 장점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오바마는 부시 정부를 거치면 보수 정부 4년을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던, 이라크 전쟁 치르고 막 경제 엉망되고 그러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원래 장점에 대해서 원래 장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들이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미국 원래 이런 나라였지. A faith in simple dreams, an insistence on small miracles, that we can tuck in our children at night and know that they are fed and clothed and safe from harm. That we can say what we think, write what we think without hearing a sudden knock on the door. That we can have an idea and start our own business without paying a bribe. That we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without fear of retribution, and that our votes will be counted, at least most of the time.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장점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다, 뭐 군대 갔었다 이런 게 아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 이불을 덮어줄 때 뭐 어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누가 와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옛날에 국정원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방문 쾅쾅 두드리면서 누구 있어? 하고 막 나오라고,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라는 거야.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죠. 이것도 오바마 연설의 굉장히 그 중요한 스킬인데,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는 거야.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가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념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 사례를 늘어놓으면서 그걸 통해서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 장면이 눈으로 그려지듯이 묘사한다는 거예요, 연설문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반응이 막 뜨겁게 오는 거예요. This year, in this election, we are called to reaffirm our values and our commitments, to hold them against a hard reality, and see how we're measuring up to the legacy of our forebears and the promise of future generations. And fellow Americans, Democrats, Republicans, Independents, I say to you tonight, we have more work to do.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오바마가 호명을 하죠. 청중들을 호명하죠. 근데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민주당원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My fellow American, 내 동료 시민 여러분. 그 중에는 민주당원도 있고 공화당원도 있고 인디펜던트라는 건 뭐냐면 그 무당파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파. 우리 치면 당적 어느 특정 정당 지지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모든 국민을 다 호명해 주는 거죠. 모든 국민을 다 호명하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하는 전당대회 연설이지만 이게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걸 오바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연설의 주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연설이라는 건 원래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겠어요? 아주 일단 단기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이 연설의 단기적인 목적은 존 케리를 찍으라는 거죠. 이거 존 케리 뽑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존 케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존 케리를 찍으라는 게 단기적인 목적이지만, 오바마가 이 연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더 큰 목적은 뭐예요? 더 큰 주제는 분열된 국가의 통합이에요. 분열된 국가의 통합. 이 당시 부시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유명한 칼 로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략가가 있어요. 부시의 참모 중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치 전략은 뭐냐면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 전략. 우리 정치학에서 말하는 분할 통치 전략. 뭐냐면 국민을 절반으로 딱 갈라. 아주 민감하고 논쟁적인 이슈를 던져.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하면 애국자, 반대하면 비애국자. 혹은 뭐 예를 들면 낙태. 허용이야 반대야. 아니면 뭐 동성애, 찬성에 반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찬반이 갈리는 주제 있잖아요. 그런 주제를 막 던져, 이슈로. 막 던진 다음에 찬반을 강요해. 그리고 자기는 51% 쪽에 쓰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는 조금 다수인 쪽에 서서 그 선거는 이겨. 미국은 위너 테이크 홀이잖아요. 51%라도 1%만 이기면 다 먹잖아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논쟁적인 이슈를 막 던져갖고 국민을 분열시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기는 조금 더 유리한 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49% 진 사람들을 다 깔아뭉개고 51%로 모든 100% 권력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바로 칼로브의 전략이고, 그걸 통해서 당선된 게 부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민 분열이 엄청 심했어요. 사실 이 분열을 지금까지도 해소를 못하고 있어.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양극화까지 연결되면서 트럼프 같은 또 그런 사람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 그게 미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저리를 내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홍준표 그 후보가 했던 전략도 그런 거죠. 당신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자꾸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분열시키잖아요. 지지자와 반대자를.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부시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바마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 민주당 전당대회지만 민주당원 여러분, 공화당원 여러분, 무당파 여러분 다 호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연설을 하는 이유, 여기서 청중들에게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다. 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연설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할 일은 뭔가? More work to do for the workers I met in Galesburg, Illinois, who are losing their union jobs at the Maytag plant that's moving to Mexico. And now we're having to compete with their own children for jobs that pay $7 an hour. More to do for the father that I met who was losing his job and choking back the tears wondering how he would pay $4,500 a month for the drugs his son needs without the health benefits that he counted on. More to do for the young woman in East St. Louis and thousands more like her who has the grades, has the drive, has the will, but doesn't have the money to go to college.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바마 특징은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이잖아요. 특정 개인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어느 주에 사는 누구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이런 것들도 오바마 연설의 설득력을 굉장히 높이는 기법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Now, don't get me wrong. The people I meet in small towns and big cities and diners and office parks, they don't expect government to solve all their problems. 자, 이 부분도 굉장히 They know they have 중요한데, to work.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오바마의 또 하나의 특징, 오바마 연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반론 수용이에요. 적극적인 반론 수용. 이게 다른 사람이 내 연설을 듣고 뭔가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반박을 하시잖아요. 반박할 만한 얘기를 먼저 자기가 해주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최웅림 강사가 설명했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 세력이고 공화당은 보수 세력이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진보 세력은 큰 정부를 강조하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단 말이야. 정부가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라는 게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보수 세력은 어떻습니까? 작은 정부를 강조하죠.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보수는 개인들이 알아서 한다. 왜 자꾸 정부가 국민을 어린애 취급하느냐. 정부가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세금 적게 걷고 뒤로 빠지면, 그리고 개인들한테 자율성을 많이 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개인들이 알아서 잘한다. 그러니까 니네 자꾸 정부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만 그거 공산주의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이 진보를 비판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오바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권에도 정부가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이 국민들이 나라가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란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도 개인이 할 일이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야. 자, 봅시다. Car to get ahead, and they want to go into the collar counties around Chicago, and people will tell you they don't want their tax money wasted by a welfare agency or by the Pentagon. 서민들도 막 복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복지 비용 낭비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서민들도 복지의 대상도. Go into any inner city neighborhood, and folks will tell you that government alone can't teach our kids to learn. They know that parents have to teach, that children can't achieve unless we raise their expectations and turn off the television sets and eradicate the slander that says a black youth with a book is acting white. They know those things. 그렇죠. 이런 게 반론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비판할 걸 미리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원천적으로 수용해서 서민들이 복지의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서민들도 다 안다. 복지가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반론 수용을 해주는 거죠. 일어나고 난리 났죠. People don't expect government to solve all their problems, but they sense deep in their bones that with just a slight change in priorities, we can make sure that every child in America has a decent shot at life. And that the doors of opportunity remain open to all. They know we can do better. And they want that choice.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반론 수용을 하고 나서 재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더 깊이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이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론 수용만 하고 끝나면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잖아. 반론 수용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반드시 원래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재반박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서 자기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거죠. 한 단계 더 논리가 탄탄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In this election, we offer that choice. Our party has chosen a man to lead us who embodies the best this country has to offer. And that man is John Kerry. 드디어 존 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존 캐리를 뽑자고 모인 전당대회인데 연설을 해놨는데 계속 존 캐리가 안 나오다가 거의 중반 다 돼서 이제 처음 존 캐리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청중들은 언제 존 캐리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이러고 기다리다가 이제 처음 나오니까 이제 막 박수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존 캐리의 장점을 얘기하는데 존 캐리의 장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 민주당과 이렇게 그 미국 자체가 가진 장점을 역시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랑도 같이 들어가요. John Kerry understands the ideals of community, faith, and service because they've defined his life. From his heroic service to Vietnam, to his years as a prosecutor and lieutenant governor, through 2 decades in the United States Senate, he's devoted himself to this country. 그렇죠. Again and again, we've seen him make tough choices when easier ones were available. His values and his record affirm what is best in us. John Kerry believes in an America where hard work is rewarded. So instead of offering tax breaks to companies shipping jobs overseas, he offers them to companies creating jobs here at home. John Kerry believes in an America where all Americans can afford the same health coverage our politicians in Washington have for themselves. John Kerry believes in energy independence, so we aren't held hostage to the profits of oil companies or the sabotage of foreign oil fields. John Kerry believes in the constitutional freedoms that have made our country the envy of the world, and he will never sacrifice our basic liberties, nor use faith as a wedge to divide us. 이건 뭐 존 캐리 개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미국 특히 민주당이 그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그거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거죠. 존 캐리 얘기는 뭐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뭐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그 다음에 뭐 부주지사로 일했고 검사 생활도 했고 뭐 상원 의원으로 20년간 일했고 뭐 그런 얘기잖아. 그거 다 아는 그냥 얘기거든. 하지만 그와 함께 미국의 민주당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겠죠. 이거는 그냥 미국 존 캐리뿐만 아니라 존 캐리의 어떤 개인적인 특질이라기보다는 여기 모인 청중들 이 자리에서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존 캐리를 자연스럽게 지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같이 이렇게 묻어갑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죠. And John Kerry believes that in a dangerous world, war must be an option sometimes, but it should never be the first option.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시는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라크 전쟁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을 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언론 그 당시 이제 뭐 미국도 종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드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공화당은 이라크 전쟁을 찬성한다. 아니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국민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하는 세력이다. 이라크 전쟁 반대하는 나쁜 놈들이다. 비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보수 세력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바마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존 캐리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된다는 걸 알아.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쟁이 자동적으로 대안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퍼스트 옵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얘기, 그 당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었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라크 전쟁을 설명하는지 혹은 설득해 나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부분도 오바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기의 어떤 그 반론 수용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청중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제 뭐 지금은 뭐 끝났고 우리도 파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국민을 완전히 그 분열로 몰아가는 너무나 뜨거운 그 이슈였던 거죠. 그 사실은 우리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명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9.11 테러를 이라크가 일으키지 않은 건 확실하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문문이 뭐였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WMD.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주로 화학 무기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얘들도 9.11 테러 같은 걸 벌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라크를 들어가서 뒤져보면 엄청난 양의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들어가서 막 전쟁을 한 거야. 근데 그래서 후세인 잡아서 죽이고 다 폐허로 만들고 찾아봤더니 대량 살상 무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한다 그랬는데 없었어요. 화학무기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나서 뻔뻔스럽게 석유에서도 잔뜩 가가지고 거기 석유 시추권 다 가져가고 엄청난 이권을 챙겼죠. 그러니까 그런 불이한 전쟁, 나쁜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사람들이 골치가 아팠던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바마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A while back, I met a young man named Seamus in a VFW hall in East Moline, Illinois. He was a good-looking kid, 6'2", 6'3", clear-eyed with an easy smile. He told me he joined the Marines and was heading to Iraq the following week. And as I listened to him explain why he didn't listen, the absolute faith he had in our country and its leaders, his devotion to duty and service, I thought, this young man was all that any of us might ever hope for in a child. 자, 시머스라고 하는 한 병사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죠. 이라크 파병을 무슨 거창한 명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쟁이 옳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머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청년, 아주 평범한 미국 청년인데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이라크로 파병되게 된 거야. 걔를 오바마가 이렇게 뭐 현장 순시를 많이 다니잖아요, 정치인들은. 현장을 갔다가 어떤 그 참전용사 회관에서 그 시머스라는 청년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청년 보니까 키도 크고 막 아주 구체적인 인치도 나오잖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아주 풍만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효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너무 그냥 건실한 청년인 거야. 그런 건실한 청년이 이제 이라크 파병을 가게 생긴 거야. 이라크 파병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얘기로, 그러니까 아주 뭐 복잡한 명분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 파병이 실제로 가는 어떤 청년에 관한 얘기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청년을 전쟁터에 보내는데 과연 우리는 그 청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는 그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세요. But then I asked myself, are we serving Seamus as well as he's serving us? I thought of the 900 men and women,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friends and neighbors who won't be returning to their own hometown. 이 당시에 900명이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900명. 나중에 몇천 명까지 늘어났죠, 그 인원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과연 도대체 우리는 그런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마치 공화당에서 연설하는 것 같아요. 이라크 전쟁 지지하는 공화당원이 연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보면 좀 달라요. I thought of the families I've met who were struggling to get by without a loved one's full income, or whose loved ones had returned with a limb missing, or nerves shattered, but still lacked long-term health benefits because they were reservists. When we send our young men and women into harm's way, we have a solemn obligation not to fudge the numbers or shade the truth about why they are going, to care for their families while they're gone, to tend to the soldiers upon their return, and to never, ever go to war without enough troops to win the war, secure the peace, and earn the respect of the world. 이게 오바마가 이라크 전쟁을 비판한 논리인 거예요. 이라크 전쟁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전쟁 수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행 과정이 명분도 없었고 병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갔고 거기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도 해주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라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바마가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라크 전쟁 찬성은 공화당, 반대는 민주당 이렇게 갈라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훨씬 더 세련된, 일반적으로 전쟁은 나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논리로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힐러리도 일어나고 박수 치고 있어요. 4년 뒤에 자기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고. Now let me be clear. Let me be clear. 자, 이 부분도 반론 수용입니다. 보세요. We have real enemies in the world. These enemies must be found, they must be pursued, and they must be defeated. John Kerry knows this. And just as Lieutenant
Kerry did not hesitate to risk his life to protect the men who served with him in Vietnam. President Kerry will not hesitate one moment to use our military might to keep America safe and secure. John Kerry believes in America. And he knows that it's not enough for just some of us to prosper. For alongside our famous individualism, there's another ingredient in the American side. A belief that we're all connected as one people.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연대의 가치예요. 연대의 가치. 미국은 개인주의의 가치로도 유명하지만 이 연대의 가치로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연대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미국이라는 웅장한 나라의 전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 뭐 이거만 생각하는데 그 공화당이 이제 개인주의 쪽을 좀 더 강조한다면 미국은 민주당은 연대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그런 전통 위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If there'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e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threatens my civil liberties.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도 굉장히 세련되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자, 어떤 시골에 어떤 애가 약값이 없어갖고 힘들다면 얘를 글을 못 읽고 있다면 그건 내 애가 아니어도 나한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어떤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사례를 통해서.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and yet still come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E pluribus unum. Out of many, one.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사자성어 같은 거겠죠. 한자성어 설명하듯이 그 미국은 이제 라틴어 문화권이니까 라틴어에서 한 구절을 유명한 따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인적인 연설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교수 출신이라 굉장히 지적으로 풍부한 그 사례들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도 탁탁 적절하게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에 되게 품격을 확 높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대중의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Now, even as we speak, there are those who are preparing to divide us. The spin masters, the negative ad peddlers, who embrace the politics of anything goes.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요즘 종편 평론가들 있잖아요. 종편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민주당 어떻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어떻고 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정치를 갈라치기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구분하고 그 상대방의 의도가 어떠느냐면서 막 욕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게 더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런 걸 이제 막 나가는 정치라는 거야. 막 나가는 정치. 그런데 Well, I say to them tonight,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not 이 부분이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난리 났죠 지금 청중들. 거의 랩처럼 뒤에 라임을 붙여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누구냐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당선됐을 때 표절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진보의 대한민국 진보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보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요 연설을 그렇게 따와가지고 자기 그 후보 수락 연설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효과가 없죠. 왜? 이거 라임이 안 맞잖아. 라임이. 이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이름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라임에 맞게 연설문을 짠 거거든. 근데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번역한 문구를 연설문으로 쓰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효과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 연설은. 한국말에 맞게 만들었어야지. 한국말의 라임에 맞게 만들었어야지. 연설문 자체가 하나의 문학인 거예요. 그 문학적인 요소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베껴온 거야. 그러니까 표절을 해도 웃기게 되는 거죠. The pundits like to slice and dice our country into red states and blue states. Red states for Republicans, blue states for Democrats. But I've got news for them too. We worship an awesome God
일반적으로 정치 평론가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은 파란색이고 상징색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화당은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자유한국당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주에서는 다 공화당 지지자만 그 진보 세력 진보주의자만 있고 공화당 지지하는 주는 다 보수주의자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붉은 주라는 건 뭡니까? 공화당 지지자주죠. 하지만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연방 요원들이 도서관에 기웃거리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걸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도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잖아요. 호남은 민주당 지지하고 영남은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TK에서도 촛불 집회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남에서도 또 이렇게 애국자들 뭐 현충일 가는 사람들이 현충원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그렇게 갈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We coach Little League in the blue states, and yes, we got some gay friends in the red states. There are patriots who opposed the war in Iraq, and there are patriots who supported the war in Iraq. 그렇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도 있고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그 오바마의 연설의 가장 중요한 통합, 그 분열된 국가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We are one people, all of us pledging allegiance to the Stars and Stripes, all of us defen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end, that's what this election is about.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s of cynicism, or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s of hope? John Kerry calls on us to hope. John Edwards calls on us to hope. I'm not talking about blind optimism here. The almost willful ignorance that thinks unemployment will go away if we just don't think about it, or healthcare crisis will solve itself if we just ignore it.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something more substantial. It's the hope of slaves sitting around a fire singing freedom songs. The hope of immigrants setting out for distant shores. The hope of a young naval lieutenant bravely patrolling the Mekong Delta. 자, 이건 누굽니까? 이건 존 캐리 얘기죠. 존 캐리가 젊었을 때 베트남으로 파병 가서 메콩강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디테일한 묘사로 미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이자 존 캐리가 공유하는 희망이고 또 hope of a mill worker's son who dares to defy the odds. The hope of a skinny 자, 이거 방금 전에 공장 노동자 아들의 존 에드워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kid with a funny name who believes that America has a place for him too. 이건 누구예요? Told me he joined the Marines and was 방금 heading 전에 to 말한 Iraq 거고요. the following week. And as I listened to him explain why our healthcare crisis will solve itself if we just ignore it,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something more substantial. It's the hope of slaves sitting around a fire singing freedom songs. The hope of immigrants setting out for distant shores. The hope of a young naval lieutenant bravely patrolling the Mekong Delta. The hope of a mill worker's son who dares to defy the odds. The hope of a skinny kid with a funny name who believes that America has a place for him too. 오바마 자신의 얘기죠. 오바마 자신의 특이한 빼빼 말은 특이한 건가요? 많이 났어요. 아랍 사람도 있고. 이거 넘어왔어. Hope in the face of difficulty. Hope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audacity of hope. 이거 오바마 자서전 In the 이름이죠. end, that is 담대하니까. God's greatest gift to us, the bedrock of this nation. A belief in things not seen. A belief that there are better days ahead. I believe that we can give our middle class relief and provide working families with a road to opportunity. I believe we can provide jobs to the jobless, homes to the homeless, and reclaim young people in cities across America from violence and despair. I believe that we have a righteous wind at our backs, and that as we stand on the crossroads of history, we can make the right choices and meet the challenges that face us. America, tonight, if you feel the same energy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urgency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passion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hopefulness that I do, if we do what we must do, then I have no doubt that all across the country, from Florida to Oregon, from Washington to Maine, the people will rise up in November, and John Kerry will be sworn in as president, and John Edwards will be sworn in as vice president,
and this country will reclaim its promise, and out of this long political darkness, a brighter day will com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God bless you. 이렇게 어렵죠. 자, 그래서 오바마 연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락스타로 만들었고, 아까 설명한 내용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자기 미국의 역사와 자신의 출생, 성공 스토리를 하나로 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청중들과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고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쏟아내는 거죠. 이게 사실 오바마 연설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연설이 오바마를 전 세계적인 일약 정치 스타로 만들죠. 단순히 미국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국내 언론에까지 소개가 됐죠. 저도 2004년에 오바마라는 신인 정치인이 등장했는데 연설을 되게 잘했대더라,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시의원이 연설 하나 잘한 게 우리나라에까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설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연설 하나 잘하는 걸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세계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준 거죠. 사실 연설문 하나를 잘 구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말 전설적인, 앞으로 이제 오바마가 나중에 위인이 되지 않겠어요? 죽고 나면? 그래서 뭐 위인전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지금도 이미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오바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혹은 연설 이렇게 위인전 같은 데 들어갈 만한, 인용될 만한 그런 명연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명연설들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연설이야말로 오바마의 연설의 가장 어떤 모든 좋은 특징들, 오바마 연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들을 다 총 집대성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연설이다. 그리고 또 시간도 오바마 연설치고는 짧아. 한 17분 정도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볼만, 처음부터까지 쭉 볼만해요. 다른 건 뭐 40분, 막 1시간 뭐 이런 건 보기 힘들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이건 약간 오바마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따라하기가 힘든 수준이니까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래도 따라할 만한 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저랑 친한 우리 문명을 알고 있는 이동학 그 씨의 연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면 2016년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청년위원장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33살, 4살쯤 된 청년 정치인이에요.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우리 신촌대학교 만들 때 같이 참여했던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청년위원장에 두 번째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 상대는 누구냐면 정호준이라고 3대째 국회의원이야. 할아버지도 국회의원, 아버지도 국회의원, 손자도 국회의원. 지금 지난번까지 저희 회사에 있는 중부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 나왔을 때 상대는 누구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김병관 의원이에요. 김병관 의원은 문재인 영입 인사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직접 영입한 사람으로 40대 청년 실업가죠. 그 회사 이름이 뭐였지? 그 회사가 김병관 의원이 아마 주식으로 재산이 한 4천억쯤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재산 그 평가를 할 때 김병관 의원을 빼고 계산해요. 옛날에 누굽니까? 그 정몽준 있을 때 정몽준 빼고 계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병관 의원을 넣으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너무 올라가 버려서 김병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국회의원 중에 가장 부자, 그리고 청년 실업가로 아주 엄청난 대성공을 거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낙점해갖고 데리고 온 사람이야. 영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엘리트 정치인과 이 이동학이라는 여기 나온 것처럼 15살 때 아버지를 여인 소년가정이었어.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 저 인문계도 아니고 실업계를 나왔고 공고를 나왔고 자동차학과 나왔고 더군다나 태권도 선수였어요. 운동 학생 선수로 학교 다닌 친구였어. 그리고 이제 유공자,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해병대 갔어요. 그리고 대학도 지방대 나왔어요. 그리고 21살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어요. 그리고 당 생활만 13년째 한 평당원이었어요. 아무 시의원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평당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김병관 의원하고 붙기 위해서 지금 청년위원 영성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완전 듣보잡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일반 당원들이 김병관 의원에 대해서 이동학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뭐 당선도 결국 김병관이 됐죠. 하지만 이동학이 이 연설을 전국에, 이걸 이제 전당대회는 16개 시도를 쭉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연설을 했거든요. 그 연설 중에 대전에 가서 했던 연설이에요. 대전에 가서. 대전은 이동학의 고향이에요. 뭐 사실 원래 고향은 강원도 화천이지만 대전에서 그나마 가장 오래 살았어. 중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자, 이동학은 그럼 이 연설을 대전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해설하지 않고 쭉 끝까지 볼게요. 한 번에. 보시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연설을 했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황은경 작가님이 찍어주신 거죠?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탄방초등학교, 대전 삼천중학교, 대전 공업고등학교, 제가 나온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곳 바로 이곳 대전 이동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향 얘기를 하면서 청춘들과 이제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13살 때 대전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시한부 인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누나와 손을 잡고 무궁화호를 타고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1994년 뜨거웠던 여름 아버지를 보내고 저희 세 식구는 대전 탄방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문 배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무 살 때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군인이셨는데 자녀전도리로 어떻게 군대를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군 전역하고 우리 가족엔 더 큰 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로데오 타운입니다. 대전 둔산동이죠.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가 생과일 주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인생 좌절하지 않고 우리 세 식구 잘 지켜냈습니다. 대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대전, 여기에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힘으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13년 전 군 전역 후 우리 당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장에서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멋진 연설을 듣고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집권, 단순히 우리가 집권에 앞장서겠다 이런 구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구호입니다. 365일 청년 곁으로 가겠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는 일반 청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도대체 무엇 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청년들 오직 민생, 우리가 청년 민생을 구하러 나아갈 때 표의 확장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하고 있는 당원들의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집권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가장 화끈한 프로그램 청년 을지로가 되어 청년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이 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한단 말입니까? 이 정당 단순히 한 번 집권하고 말고 다니지 않습니까? 두 번 집권하고 세 번 집권하고 지방선거까지 이겨내려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 집권에 선전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께서 와 계십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난순 사랑한다. 반갑습니다. 딱 시간 지켰죠. 이 정치는 시간이거든요.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4분 되면 일당 땡 한번 쳐주고 5분 되면 딱땅 치고 그다음에 마이크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딱 지키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이 연설은 동학이가 한 연설 중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연설이 있지만 가장 탁월했다고 보는 게 일단 시간도 딱 지켰고 그리고 일단은 전혀 원고를 보지 않죠. 오바마가 아까 한 연설은 프롬프트 보고 한 연설이에요. 물론 오바마도 외워서 하죠. 어느 정도는. 그럼 카메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카메라에 원고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외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프롬프터에 의존해서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여기 무슨 프롬프터 있나요? 그냥 완전히 프롬프터도 없는데 진짜 외운 거죠. 보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청중들과 계속 눈을 맞추잖아요. 이런 건 아까 말한 3요소 중에 뭐예요? 퍼포먼스의 영역인 거죠. 퍼포먼스의 영역.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도 명확하죠. 메시지는 뭐냐?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는데 집권하기 위해서는 청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년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역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청년 을지로를 만들어서 민생 곁으로 가야 된다. 또 더불어 대학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안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대안을 얘기했으면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어요? 안 먹혔죠. 그런 얘기 누가 못해. 근데 김병관 의원은 더 잘할 것 같은데? 김병관은 돈도 몇 천억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 스토리를 갖고 시작하는 거죠. 특히 청중들은 대전 사람이잖아요. 대전 사람들이니까 대전과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전에서의 나의 인생 스토리 가는 데마다 조금씩 그 지역이랑 엮어요. 연설을 쭉 보면 광주에 가면 광주랑 좀 엮고 강원도에 가면 또 강원도랑 엮고 서울에 가면 또 서울이랑 엮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자기 스토리와 엮어가면서 청중들을 배려하고 청중들의 호감을 사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결국 똑같은 얘기 청년을지로하고 더불어대학 뒤에는 자기 공약 얘기하고 앞부분은 자기 스토리를 그 지역과 엮고 이렇게 해서 청중들의 호감을 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사실은 동학이랑 저희랑 이 오바마 연설을 같이 다 공부를 했어요. 아까 웅님이한테 다 배운 거죠. 우리가 같이 다준다 연수하면서 오바마 연설 같이 다 공부하고 그 연설이 먹히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서로 분석하고 그걸 실제로 우리가 연설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많이 고민을 해서 이런 연설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다 그런 공부의 산물이다. 공부와 전략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연설이 이거 원고 없이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상하고 생각해서 다 포인트를 잡아갖고 자기가 준비한 전략대로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연습도 많이 하고 연설문도 많이 이렇게 고민해갖고 머릿속으로나마 고민해서 구성을 하고 올라온 거죠. 이건 현실 정치인이 한 연설 중에 아까 말한 그런 사례를 이동학 청년부 박세범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후보에게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거는 정신이 한 연설이니까 좀 어려워요. 일반 청소년이 한 연설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 나혜미 연설이 딱 나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아니고 염수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연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부르는 학교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참가번호 4번 염수경 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도 자, 이 친구도 이제 염수경이라고 홈스쿨링으로 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연설대전에 나왔는데 자, 뭐 어떻게 연설을 하나 잘 보시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안녕하세요. 예쁜 나이 랑랑 18세 염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비밀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제 비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시며 머리가 다 빠지시고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저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엄마와의 외출이 싫어졌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고 한 친구가 이렇게 놀리더군요.
야! 얘네 엄마 장애인이래. 저는 제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는 10여 년간의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도 못 알아보시던 어머니는 그렇게 한 줌에 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검은색 상복을 입은 저를 사람들은 다시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한 아이가 이렇게 묻더군요. 야, 너네 엄마 죽었다며?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놀림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읽게 된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주지 못해 미안해. 그냥 모든 게 다 많이 미안해. 저는 제 자신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너같이 나쁜 애는 없을 거야. 넌 정말 나쁜 아이야. 여러분은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할 아주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착한 아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본 모습을 알면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길 바랄 수 있는 거죠?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인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유치원 때 저를 놀렸던 그 아이는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혼자 울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엄마가 없다는 것이 저를 평가할 잣대가 된다는 게, 뒤에서 사람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수근거리는 게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그들의 평가에 신경 써야 하죠? 그들이 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왜 제가 상처받아야 하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저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를 떠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떨리지만 이렇게 새로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습니다. 웃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예쁘고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사랑해주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오, 정말요?
거울을 보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역시 자 봅시다. 이 염수경이라는 친구는 3차 연설 대전에 나왔던 친구고요. 어머니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의 진솔한 경험을 소재로 삼았죠. 그래서 용기 있고 솔직한 태도,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기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연설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무슨 MBN 기자, 방송 기자고 연봉이 얼마야. 그런 얘기를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한다고 보세요. 박수 치겠어요? 너 그렇게 잘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죠, 사실은. 잘난 척하면. 근데 오히려 자기의 상처, 아픈 거,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만 그게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상처를 자기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극복해서 뭔가 더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런 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더 감동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뭔가 어루만져주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고 그러면서 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오픈하는 이유는 청중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요. 청중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청중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오픈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막 까발리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요 정도는 오픈해도 돼. 요 정도는 내가 극복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근데 감당도 안 되는 걸 막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대 위에서 자기가 펑펑 울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연설은. 아까 이동학도 잠깐 이렇게 울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무대 위에서 연설자가 울 때의 특징은 뭐냐면 우는 건 좋아. 근데 완전히 펑펑 울면 안 돼요. 눈물만 핑 도는 정도가 딱 좋아요. 자기는 눈물만 핑 돌고 청중들은 펑펑 울리는 거야. 자기가 펑펑 울어버리면 안 돼요. 개그맨도 마찬가지. 자기가 웃어버리면 개그가 아니잖아. 자기는 안 웃고 청중을 웃게 만들어야지. 연설도 마찬가지. 감동적인 연설한다고 치고 자기가 펑펑 울어버리면 안 돼요. 살짝 자기는 눈물이 살짝 맺힐 듯 눈이 조금 투명하게 반짝반짝 보일 듯 하는데 청중들은 이미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상처를 스스로가 극복해야 돼요.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마치 어떤 무슨 메소드 연기를 보는 것처럼 표정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진지해졌다가 또 다시 밝아졌다가 변화무쌍한 무슨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연설문도 안 보고 그럼 다 하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연습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처음 우리 연습 모임 때 와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실제 본선 갈 때까지 똑같았어요. 한 번도 원고를 보지 않고 항상 연습시킬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오기 전에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내용을 외워갖고 온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연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설 신동이라고. 야, 너는 진짜 신동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대단한 친구. 저는 항상 연설대전 강의할 때 청소년들한테 이 연설을 모범 사례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수준에서 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17살, 18살이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누구나 오바마가 아니어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그런 사례로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연설을 쓸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 10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누구보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얘기가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바로 집중하게 되는 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청중들은 다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 연사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오바마도 자기 가족 얘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 전체의 스토리로 확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동학이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염수경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되 자기 이야기는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보편적인 스토리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와.
그래서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소재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반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바마 끊임없이 반론 수용을 하죠. 끊임없이 반론 수용하면서 자기 연설문의 설득력을 점점 높여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파적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파적으로 내가 맞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되 재반박하고 인정하되 재반박하고 하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연설문 안에서 토론을 하는 거야. 이미 혼자 얘기하는 거지만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오바마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하게 될 연설도 5분이에요. 여기가 기준으로 5분을 드립니다. 5분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메시지만, 그 연설문에 딱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라는 거예요. 동학이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집권에 기여해야 된다. 이 메시지 하나 얘기한 거죠. 염수경이는 자신을 사랑하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 메시지 하나 얘기한 거죠. 오바마는 분열된 국가의 통합. 분열된 국가를 통합시켜야 된다. 이 메시지 하나 얘기한 거거든요. 모든 연설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청중들의 이게 분산돼 버려요, 주의가. 그 다음 청중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청중과 대화하듯이 연설문을 쓰라는 거예요. 연설문이 일방적으로 강변하는 게 아니라 연설문 대중을 상대로 혼자 떠드는 거지만 대화하듯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요?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청중들한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되 쉬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돼. 이건 개인들이 둘이 답변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대중을 상대로 질문할 때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은 답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쉬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예,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 예를 들면 아까 염수경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비밀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럼 당연히 답변이 뭐겠어요? 예 하겠죠. 그럼 거기서 아니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뻔히 예상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이 뻔히 누구나 다 예라고 할 질문 혹은 아니오라고 할 질문. 그런 질문을 예를 들면 오바마도 중간에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냉소의 정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희망의 정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럼 희망이요라고 대답했죠. 당연히 희망이라고 하겠지. 거기서 냉소요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10만 명을 물어봐도 똑같이 답변한다는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야.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죠. 청중들과.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청중들도 이 연설의 일부가 돼서 연설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에 대한 질문을 잘 활용하는 게 적재적소의 질문을 잘, 특히 도입부의 질문을 활용하는 거 아주 좋아요. 도입부의 질문을 활용하면 바로 주의가 딱 집중이 되죠. 또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도입부의 전략을 도입부가 재밌어요. 끝까지. 오바마도 그렇고 동학이도 그렇고 염수경도 그렇고 다 그렇죠. 도입부 부분에서 확 끌어당기잖아. 자기 얘기를 통해서. 도입부에서 끌어당기니까 그 다음에 듣게 되죠. 동학이 얘기는 언제부터 듣게 돼요?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여기도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부터 딱 듣게 되죠.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도 아버지 케냐 출신이다. 여기부터 확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뭔가 확 청중들을 끌어당길래. 그래서 여러분이 연설문을 일주일 동안 쓴다면 일주일의 한 절반 이상은 도입부를 구성하는 데 써야 돼요.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까? 첫 문장은 뭐라고 할까? 도대체 도입부에 어떤 내용을 담아갖고 청중들을 끌어당길까? 이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 도입부가 풀리면 연설문은 거의 다 써진 거예요. 실제로는 한 달락이지만 사실은 80% 이상 써지는 거야. 도입부만 딱 잡히면.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좋은 연설이 나와요. 그리고 청중과 친해질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야 돼요. 청중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대부분 이제 뭐 오바마 같은 경우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청중과 친해지는 방법인데 또 하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웃기는 거예요. 유머를 쓰는 거예요. 유머를 쓰면 사람들이 웃으면 아무래도 좀 친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부단하게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연습을 해서 이렇게 물론 프롬프터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 뭐 일반 뭐 대통령쯤 아니면 한국에서는 프롬프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연설문을 외워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단히 실전처럼 암기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피커, 메시지, 스피커, 퍼포먼스 이 세 가지가 3요소라고 했죠. 그 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연설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연설의 완성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통합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오바마가 만약에 나중에 집권을 걸어서 분열의 정치를 막 했다. 그리고 막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오바마가 됐겠어요? 오바마가 한 연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바마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트럼프한테 어떻게 했어요? 정권을 아주 평화롭게 이양했죠. 그리고 아주 정중하고 잘 성심성의껏 정권을 이양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전통이다. 마치 부시 대통령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오바마는 마지막까지도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실천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바마가 던진 메시지들이 지금까지도 힘을 가지고 계속 명연서로 남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바마가 마지막 순간에 삐져가지고 에이씨 그거 저거 하지마, 뭐 정보 뭐 자료 다 파기해버리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황교안 총리 그런 것처럼 자료 파기하고 아무것도 넘겨주는 거 없고 네가 알아서 새로 시작해 하고 자기는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그랬으면 오바마가 평생 한 얘기가 다 헛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바마는 끝까지 자기 연설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 좋은 연설문, 이른바 우리가 명연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